중국산 자동차는 싸고 안전하지 않은 죽음의 덫이라며 미국에서 금지됐다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현실은 안전 문제보다는 1조 달러 자동차 산업 보호에 가깝습니다. 최고 안전 등급의 12,000달러 전기차가 나오면 단순 경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기차가 출시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계는 파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의 진입을 막으려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호 무역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중산층을 앞으로 6년 동안 월 평균 767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고치의 자동차 대출에 가두는 금융 철의 장막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악의 부분도 아닙니다. 미국 가정이 SUV 비용을 걱정하는 동안 미국 자동차 산업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진주만 공습처럼 고속도로 위의 모든 자동차가 그냥 멈춰서는 상황입니다. 미국 가정의 진입로는 이제 금융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 신차의 평균 거래 가격이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럭이나 SUV를 원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드 F150 랩터는 약 8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쉐보레 서버번 하이컨트리 풀옵션 모델은 10만 달러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더 대중적인 가족용 차량조차도 가격이 4만에서 6만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는 아직 할부나 금융 조건을 적용하기 전의 가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차를 한 번에 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대출이나 리스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 옵션에는 이자율이 적용되어 결국 차량 전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말쯤에는 평균 신차 할부금이 무려 월 767달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할부나 리스 계약 기간을 최대한 길게 늘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72개월, 84개월, 심지어 96개월까지도 늘려서 할부금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96개월은 8년입니다. 즉, 일부 미국인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할부 계획이 결혼 생활보다 더 오래가는 상황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젊은 세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8세에서 28세 사이의 Z세대 운전자들은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1%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 사이 가장 심각한 차주 부담 수준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을 잡으시려면 현재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연체된 모든 자동차를 한 대씩 앞뒤로 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뉴욕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철의 행렬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영향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 미국인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재정적 미래가 무너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기도 힘든 차량을 위해 수년간의 대출에 묶이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대안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거의 평행우주와도 같습니다. 그들의 차량, 정확히 말하면 전기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의 대표적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인 비아디 전기 해치백 시거를 출시했습니다. 이 차량은 중국에서는 1만 달러 미만, 멕시코나 유럽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약 2만 달러에 판매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본 사양 차량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 빠른 충전 시간, 검증된 안전 시스템, 그리고 최대 250마일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 5대 자동차를 사는 비용이 평균 미국 SUV 한 대 값과 같습니다. 관세, 운송비, 딜러 마진 등 추가 비용이 포함된 국제 가격조차도 미국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왜 이 차를 구할 수 없는 걸까요? 미국 정부는 현대 전기차가 기존 자동차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할 겁니다. 전기차는 모터, 브레이크, 변속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차들은 카메라, 센서, 마이크, 텔레매틱스 등 첨단 전자장비로 가득합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점이 미국 정부를 두렵게 합니다. 미국 정부는 원격 연결성이 중국 등 외국 세력에 의해 악용되어 시민 감시나 국가 인프라 교란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는 베이징이 일종의 킬 스위치를 작동시켜 미국 도로 위에 있는 수백만 대의 차량을 즉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두려운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은 삶을 뒤흔들 정도의 빚을 지고 수년간 은행 잔고를 고갈시키는 차를 어쩔 수 없이 삽니다. 그리고 한편 훨씬 더 저렴한 대안은 워싱턴에서 일종의 무서운 전쟁 무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일상 출퇴근을 위해 설계된 소비재가 어떻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분류되게 된 걸까요? 2024년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무려 10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100%입니다. 이 조치는 완전한 경제 봉쇄였으며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가격이 2배로 오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서 즉시 경쟁력이 없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자동차 중 하나가 보통 약 2만 달러라면 이 100% 관세가 도매가에 1만 달러를 추가하게 되어 최종 가격이 3만 달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자동차가 일부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가격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결국 실패할 운명인 셈이죠. 한편 미국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동네 식료품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빵 한 덩이의 가격이 50% 급등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정부가 가격 인상은 여러분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빵집은 한 덩이에 15달러를 받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결정의 빠른 속도와 강도는 워싱턴이 값싼 중국산 자동차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여줍니다. 외국산에 이런 극단적 관세를 부과하는 건 정상적인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100% 관세는 일반적으로 진짜 비상사태에만 사용하는 극단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워싱턴에 따르면 이번이 바로 비상사태였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저렴한 자동차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자국 자동차 회사에 높은 보조금과 국가 지원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는 일부 사실이 있습니다. 베이징은 전기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고 전기차 혁명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수년과 많은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배터리 제조 공장과 산업 규모의 충전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 자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IA 등을 통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GM 같은 업계 대기업들에게도 막대한 제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도 제공됩니다. 대형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막대한 저금리 대출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전환에 따른 위험이 해당 기업들에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사실상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보조금이 우리의 보조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브랜드가 가장 효율적인 엔지니어링을 제공하는지, 누가 제조를 최적화해서 최고의 자동차를 최고의 가격에 생산하는지 경쟁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추한 일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조작된 시장이죠. 워싱턴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승자와 패자를 직접 고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경쟁자들을 막으려 금융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공정 경쟁과 안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관세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미국 소비자들이 워싱턴에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게 공정한 경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 100% 장벽을 요구한 걸까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생각하면 세 거대 기업이 바로 떠오릅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가 지프 같은 유명 브랜드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입니다. 이들은 함께 디트로이트의 제국을 대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들은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이들은 미국 교회를 형성하고 도로를 장악했으며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이 더 크고 부유해질수록 힘도 커졌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마을, 도시뿐 아니라 주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워싱턴 DC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업들은 영향력과 부를 활용해 미국 자동차 시장 규칙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것은 저렴한 승용차에서 점점 더 크고 무겁고 고급스러운 차량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이 변화는 느리게 진행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일부 종류의 자동차가 전국 도로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소형 세단과 컴팩트 해치백,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입문용 차량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믹스리 자동차 회사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대형 차량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익 측면에서 이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포드 같은 회사들은 단순한 패밀리 해치백을 판매할 때보다 대형 픽업 트럭과 프리미엄 SUV를 판매할 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이런 높은 이윤의 차량에 더 집중하고 소형 차량을 점차 단종시키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더 적은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항상 꿈꿔왔던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5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모델과 빅3 기업들의 생존 자체는 더 저렴한 경쟁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미국 대중에게는 다른 저렴한 선택지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벌과 같은 차량을 약 1만 2천 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이에 맞설 수 없습니다. 빅3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동안 워싱턴에서 쌓아온 영향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현상 유지를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무기와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상원 소위원회나 행정부 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으로 기결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전기차를 단순한 경제적 도전이 아니라 산업 침공으로 규정했고, 미국이 반드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산업도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처럼 붕괴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현지 브랜드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 국내 태양광 산업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산업에서도 훨씬 큰 규모로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며 디트로이트 등지의 오랜 조립 라인들이 멈추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우리는 그들과 경쟁할 수 없으니 값싼 중국산 자동차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미국인에게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물으면 많은 이들이 안전 문제를 말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부실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배터리나 엄격한 보안 검증과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할 수도 있죠. 중국산 자동차를 죽음의 덫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고정관념은 미국 언론과 대중의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식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이 믿도록 유도받아온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2005년에 별점이 0점인 충돌 테스트와 실내 붕괴 같은 초기의 끔찍한 실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디트로이트 자동차 대기업들이 돈을 들여 진행한 수년간의 선전과 세뇌 캠페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포드, GM,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중국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만들고 퍼뜨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이야기였죠. 두려움은 강한 힘입니다. 사람들이 중국산 차량을 두려워하면 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미국산 스티커가 붙은 자동차에 훨씬 더 비싼 값을 기꺼이 지불하려 할 것입니다. 그 추가 2만, 3만 달러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비용이었습니다. 갑자기 포드 같은 회사들이 고귀하고 명예롭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운전자와 승객 보호를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안전보다 값싸고 쉬운 제조를 중시하는 돈만 추구하는 존재로 묘사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무너집니다. BYD 돌핀과 아토 3 같은 차량이 규제가 엄격한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위험한 중국차라는 신화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정말로 그 차들이 달리는 관짝이나 다름없었다면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아예 판매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 고정관념이 사실이었다면 이 차량들은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을 통과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차량 안전 검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돌핀과 아토 3 모두 NCAP 안전등급에서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이 차량들은 포드 머스탱 마하 2, 테슬라 모델 3 등 미국 최고 등급 차량들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폭발하는 배터리에 관한 한 그 통념도 깨졌습니다.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는 업계 표준인 못관통 테스트를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배터리가 갑자기 불이 붙을 수 있는 종류의 손상을 재현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는 심지어 못이 배터리 셀에 들어가도 불이 붙지 않는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서구 세계의 많은 NMC 배터리들이 재현하지 못한 성과였습니다. 이 차량들은 여러 테스트를 연이어 통과하며 각종 안전 기준을 충족시켰고, 중국차는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차가 완벽하다거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상 개선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중국차가 미국차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여러 면에서 더 안전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신화가 깨진 후 정부는 이런 자동차의 미국 진입을 막을 새로운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트로이 목마가 등장합니다.
경제적, 안전 관련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워싱턴은 훨씬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빠르고 놀라운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들릴 수 있지만 워싱턴 DC의 주장은 냉정하고 치밀하게 구성됐습니다. 워싱턴은 수십 년간 이어진 대중 세뇌와 중국 공산당, 그리고 미국식 삶에 대한 위협에 대한 널리 퍼진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그 기반은 2024년에 마련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미국의 적대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커넥티드 차량이 초래할 수 있는 이른바 체계적 위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무부는 현대 차량이 어떻게 사이버 전쟁의 플랫폼으로 동원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베이징이 전례 없는 규모로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일종의 디지털 진주만과 같은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오랫동안 예상되어 온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 미국에서는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중국산 전기차의 운전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중국이 즉각적인 침공 계획에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 정보기관은 이 모든 차량에 악성 무선 업데이트 패키지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스템을 우회하도록 설계된 이 페이로드는 각 차량에 즉시 다운로드되어 설치될 것입니다. 몇 초 만에 이 차량들은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조향이 잠기고 전자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며 전력 인버터가 꺼지면 운전자들은 상황도 모른 채 차량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I-95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맨해튼 도심의 미로 같은 도로를 주행하던 수많은 차량들이 모두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힘에 의해 모두 얼어붙는 것이죠. 이것은 재앙적인 인프라 마비가 될 것입니다. 사고, 부상, 사망, 파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응급 서비스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운송 경로는 막혀서 통행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류가 붕괴되고 국내 경제도 무너질 것입니다. 저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날 자동차에는 복잡한 전자 제어 장치와 네트워킹 장치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장치들은 소프트웨어에 의존해 조향 보조부터 전력 분배 시스템까지 모든 핵심 기능과 특징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동차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이 차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권한이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아이디어가 퍼지면 DC는 이러한 차량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빅3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관세는 중국에서 배송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이웃나라에서 생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 장벽이 생기자 미국 정부가 이긴 듯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이징이 자국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 들여와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업들과 경쟁할 가능성을 거의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베이징 전략가들은 곧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100% 관세가 제조와 주요 부품의 엄격한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조립해도 중국 항구만 피해서는 세금을 면할 수 없고 현지에서 충분한 부품을 생산해야 관세를 우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에게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다면 그 관세는 사실상 무효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BYD와 MG 등 대형 중국 브랜드들은 남쪽 멕시코에 주목했고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토지 계약에 합의하고 미국 국경에서 가까운 멕시코 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동차 제조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는 천재적인 한 수였습니다. 멕시코는 이미 주요 자동차 제조 허브입니다. 노동력이 비교적 저렴하고 미국으로 차량을 수출한 입증된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즉 USMCA라는 현대판 나프타의 법적 구조를 우회하기 위해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USMCA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세 나라 중 한 곳에서 제조된 자동차는 다른 나라의 국경을 관세 없이 넘을 수 있지만 특정 규칙과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각 차량은 전체 부품과 구조적 가치의 75%를 북미의 노동력과 자재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베이징은 제조 인프라를 멕시코로 이전하고 현지 철강을 사용하며
멕시코 조립 노동자들에게 의존함으로써 75% 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동차는 중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 시장에 비밀 통로를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곧 비아디 시걸과 같은 차량을 멕시코에서 생산해 국경을 넘어 텍사스로 운송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사무실에서는 다급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외교관들은 멕시코 측과 접촉했고, 이런 중국산 트로이 목마가 멕시코에 들어오면 USMCA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에 대응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USMCA의 일몰조항 발동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협정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멕시코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멕시코는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중국 자동차 업체에 제공하던 일부 인센티브를 철회하면서 이들이 국내에 공장 설립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기업은 멕시코 진출을 잠정 중단했으나 다른 기업은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더 많은 중국 자동차 공장이 멕시코에 생길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조립돼도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선전에서 통제됩니다. 이것이 전체 금지의 근본 원인입니다. 무역 분쟁, 기업 로비, 그리고 홍보 캠페인 등은 모두 그저 배경소음에 불과합니다. 이 산업 갈등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근본 원인은 지정학적 갈등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극적이고 세대가 바뀌는,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점진적이지만 결정적인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국은 수년간 여러 번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글로벌 무역 이익을 위해 문제를 대체로 제쳐두고 넘어가왔습니다. 소비재는 오로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넘어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 차이나 갈등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들은 경쟁을 원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평범한 자동차는 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동차는 기계적인 제품에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는 제조사가 정한 물리적, 디지털 경계 내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센서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이런 제조사들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차량들의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를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사용자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무서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어디에 있든 전 세계적으로 차량을 원격으로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파장은 큽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자동차 리스 비용을 연체하거나 차량이 본안 신고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배후에 있는 기업은 수백, 심지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간단히 명령을 내려 차량을 갑자기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이나 화면 터치만으로도 이런 기업들은 5만 달러 차량을 쓸모없는 플라스틱과 금속 덩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인프라는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형 전기차가 조립 라인에서 나올 때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직면한 진정한 위협입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모든 국내 기업과 시민들은 국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돕고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BYD나 지리자동차 같은 자동차 회사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실시간 위치 데이터, 카메라 영상, 차량 내부 녹음, 심지어 원격 차량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공유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수백만 대 차량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디지털 진주만 기습과 같지만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 차량들을 언제든 정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고객의 생체 정보와 음향 데이터 등 거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권력이 오용될 위험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초강대국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중국 차량 금지는 결국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시장을 대형 국내 브랜드의 손에만 두기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입니다. 미국이 잠재적으로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맞서 문을 걸어잠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 차량들을 막으면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수년 동안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미국 대중은 정치인들과 정책 이반자들이 이 용어들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구온난화 위험과 화석연료 탈피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부, 가장 높은 곳에서는 미국 정치권과 노골적으로 미선적이고 모순된 방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겉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이반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과 같은 야심찬 환경 정책에 전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와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규모 전기차 도입 계획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 같은 사람들이 친환경 목표 달성과 중국에 대한 모호한 보호주의적 태도 유지 중에서 선택해야 했을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관세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단순히 중국산 자동차만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청정 에너지 운송 수단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미 중국 전기차 인프라를 따라잡고 있었다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연구 모델에 따르면 워싱턴의 정책과 저렴한 수입품에 대한 제한, 그리고 원자재 제약이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을 늦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차 승용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50%에 도달하는 예상 시점이 2034년에서 2039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기후위기가 진행되는 속도를 감안하면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는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수백만 대의 내연기관 차량이 더 생산되고 판매되며 미국 도로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차량들은 수십억 갤런의 화석 연료를 태우고 수많은 톤의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내뿜게 될 것입니다. 이 위선은 너무나 뻔합니다. 국가는 지구를 구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단지 그 차량들이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이 저렴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가 시장에 들어온다면 사람들이 구매할 것이며 이는 지구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기존 SUV나 훨씬 더 비싼 미국산 전기차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모델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화석연료 자동차에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12,000달러짜리 전기차를 금지함으로써 친환경 전환은 대중적인 움직임에서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상위 중산층만을 위한 것이며 평균적인 미국 소비자들은 제 몫을 하라는 요구를 받지만 정작 가격 때문에 그 기회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방관자로 남아 세상이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전쟁에서 궁극적인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수년간 영향을 미칠 결정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은 전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친환경 혁명을 추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미국은 문을 닫고 문을 잠그며 고비용과 고부채의 요새 경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렴한 미국 자동차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청산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시스템이 대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5,000달러의 하한선을 두고 평균적인 미국인이 반복되는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게 설계됐습니다. 새로운 철의 장막이 전 세계 산업지형에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정치적 장벽과는 달리 새로운 장막은 완전히 다른 재료, 예를 들어 100%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관세는 독점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쓰이고 무역 제한은 제조업과 공급망의 세계적 통합을 차단하는 지정학적 무기로 변했습니다. 일산 제품의 소프트웨어 킬 스위치는 정부가 이를 정치적 권력 도구로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엔 미국 소비자가 있습니다. 중산층과 노동계층은 고립되어 임금을 착취하는 경제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더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에 접근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능력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하기보다는 국가 안보 의제를 수행하는 데 더 적합한 기술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경제의 현실입니다. 값싼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진입을 막은 건 여러분 보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진입을 막은 건 기업 생존과 지정학적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서였고 그 부담은 여러분에게 전가됐습니다. 중국산 차량 외에도 디트로이트의 빅3가 직면한 위협은 더 있습니다. 포드는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 치열해지는 경쟁,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드가 실패하고 있는 진짜 이유, 그 쇠퇴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